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배워볼 과목은 이 수목 병리학입니다. 지금 수목 생리학이랑 그리고 토양화 이렇게 두 가지 했었죠.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나무의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이 수목 병리학과 이후에 배울 거거든요. 이 해충학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사의 꽃입니다. 꽃. 왜 꽃이냐면은 우리 그 실무 이제 실제로 하실 때 나무의사 시험을 치르시고 자격증을 따시고 실무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대부분 만나 뵙는 게 이 병리 쪽이나 이 해충학 쪽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다. 나무의사의 꽃이다. 벌써 세 번째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 이 수목병리학의 일반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수목병리학의 역사가 어느 정도 나와요. 역사. 실제로 문제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실제적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수목병리학의 역사입니다. 수목병리학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이 로버트 하티그에 의해서 부재 중의 균사와 그 외부에 나타난 자실체와의 관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이 부재란 뭐냐면요, 여러분들. 부재란, 자, 부되거나, 부되거나, 부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목재를 말합니다. 즉, 무슨 목재냐면은, 이렇게 잘라진 목재, 이렇게 말해요. 죽어있는 애들. 죽어있는 목재를 우리 웬만하면 이 부재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이제 곧 부패되고 부될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있는 균사들, 이 균사란 뭐냐면은 우리 곰팡이라고 있어요. 곰팡이. 곰팡이의 영양기관이 있습니다. 곰팡이의 생식기관이 있어요. 곰팡이의 영양기관을 우린 균사라고 하고요. 곰팡이의 생식기관을 우리는 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양기관인 이 균사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뿌리처럼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이 부우제를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네, 부우제를 침입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에는 또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게 뭐죠? 그렇죠, 버섯. 버섯도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버섯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실체라고 합니다. 이 곰팡이가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버섯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포자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포자 덩어리. 균사와 포자의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버섯을 보시면 되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자실체라고 하고, 이 균사랑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자실체와의 관계가 처음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실제 관계가 어떻죠? 균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기생해서 뺏어가고요. 이 자실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버섯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서 막 포자가 날아갑니다. 포자가 막 날아가고, 이 포자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하면 어떻게 되죠? 또 균사가 돼서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 즉 이런 연관성을 이제 처음으로 밝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로버트 하티그가 한 행위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의 수목병리학의 발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달을 했냐?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수목병리학 관련된 사람은 일본인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쵸? 우리 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서 이 수목병리학에 관여를 하였다. 자, 아예 전입니다. 1764년부터 1845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서유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학자거든요. 실학자. 이 서유구라는 실학자가 행포지라는 저서를 내게 됩니다. 이 행포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배나무랑 향나무랑 가까이 뒀더니 둘이 뭔가 신비스러운 관계가 있더라. 예, 뭔가 병이 생기더라. 그 병이 무슨 병이죠? 배나무 붉은무늬병. 우리가 그 향나무 녹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배나무 붉은무늬병. 이게 나타났더라. 이걸 처음으로 발견해서 얘기를 한 게 이 행포지입니다. 서유구의 행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훌쩍 지나와서 1936년에서 1937년에 이 타카키 고로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인데 이 사람이 조선 임업회보라는 데서 경기도 가평균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잣나무 털록병을 동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35년, 1942년까지 이 히라수카 나오히드? 네, 히라수카 나오히드. 이 사람은 조선 산수균이라는 서적에서 우리나라 녹병균 203종을 이제 수록하게 되죠. 우리 광복이 몇 년이죠? 광복 몇 년일까요? 1945년이죠? 1945년. 딱 그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일단은. 1940년 임업시영장이라는 기관에서 선만실용 임업편람이라는 서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 안에는 수목병 92종과 버섯류 163종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이제 광복 2년 전에 1943년에 이제 이 헨미 타오케, 예, 헨미 타오케라는 사람이 식물 분류질이라는 데서 세토리아를 비롯한 14종의 병원균을 동정했고, 조선 산림 식물 병균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균학적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여러분들 이걸 사실 이것도 이해하실 부분은 아니시고, 이 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 해야 된다? 외우셔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이 서적이랑 요 내용이랑 일단 묶어서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 연도나 이 인물이나 기관을 그 다음 보시라. 선만신용 임업편람은 뭐 수목병 90이랑 163 이것만 사실 아셔도 되잖아요. 버섯류 163종을 수록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고, 자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광복이 있고요. 그 다음 1950년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6.25 전쟁.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없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전쟁 중인데 뭘 하겠습니까? 전쟁 중이고 지금까지 이제 식민지 이제 국가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분들은 이제 50년 이후에 56년도부터 이제 슬슬 이제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56년에 측백나무에 기생하는 병원성 페스탈로티아에 대한 연구를 첫 번째 발표하셨고요. 1958년에 한국의 진균성 식물병 목록, 1959년 포플러 엽꽃병에 관한 연구, 1976년 보호과가 산림병해충부로 승격. 그러니까 이 보호과라는 그냥 뭉뚱그려서 한 과가 있었는데 그게 아예 이제 부서로 변했다는 거예요. 산림병해충부로 아예 세분화돼서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자,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에 뭐가 생겨났죠? 지금 전국 8개 국립대학에 수목진단센터가 있고, 우리가 이 수목진단센터에서 양성교육을 받잖아요. 나무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수목 병리학에 대한 어떤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실 수도 있으시고 더 많은 이제 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병리학의 발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목병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이거 배울 거예요. 이제 포플러 녹병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서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게 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요 나타났던 수목병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이 포플러류 녹병입니다. 포플러에서 이 녹병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녹병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지만 나중에 뭐 잔황균, 담자균, 뭐 난균, 뭐 유주포자균 등등 여러 균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녹병은 이 담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담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게 이 녹병인데 녹병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5가지 세대를 거쳐요. 그게 뭐냐? 여름 포자 세대를 거치고 겨울 포자 세대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담자 포자 세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녹병 정자 녹포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중에 녹병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5가지로 총 5세대를 거치게 됩니다. 5세대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 여름부터 이 담자까지, 예? 여름부터 담자까지 한 기주에 있고, 그리고 녹병정자부터 이 녹포자에는 또 다른 기주로 가서 있는다. 서로 기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얘네랑 기주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간 기주라고 합니다. 중간 기주. 중간 기주는 뭐를 기준으로 중간 기주냐고 하면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 여름포자부터 담자포자까지 있는 요 세대가 가치가 좀 떨어진다. 경제적으로나 이 병리학적 가치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요것을 중간기주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요것을 중간기주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포퓰러 녹병, 우리나라엔 낙엽송을 기주로 하는 이 멜란프소라라고 합니다. 에미 멜란프소라 라리시 포퓰리나와 현호생류를 기주로 하는 이제 이 멜란프소라 매그너시아나가 분포하여 있습니다. 자, 이 병균 같은 경우도, 이 녹병도 이제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퓰러 녹병이지만, 이 안에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품종은 아니고, 병균에도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여러 종류들이 있고. 자, 이렇게 기주가, 여러 기주가 있다. 낙엽송도 있고, 이 현호색으로 하는 기주도 있고요. 포퓰러 녹병 같은 경우에 포퓰러 잎에서 월동한 여름포자가 직접 1차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통 여름포자가 돼서 겨울포자가 되고요. 겨울포자에서 월동을 합니다. 겨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겨울포자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자포자라는 포자를 만들어서 이제 쭉쭉쭉 다른 기주로 뿌려주고, 그 뿌려준 게 녹병정자가 되고, 이제 녹포자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 포퓰러 같은 경우에서는 남부지방에서 겨울포자가 안 되고요. 그냥 여름포자로 쭉 겨울을 보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같은 기주를 또 여름포자로 공격을 해요. 네. 이게 바로 1차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름포자로 월동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봄이나 여름에 또 가해를 하겠죠. 그 가해할 때도 그냥 이 여름포자로 가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퓰러 녹병 이 얘기고요. 자, 다음 디귿. 잎녹병 저항성 클론인 이태리 포퓰러 1, 2호를 개발 보급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이 포퓰러 녹병의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이 이태리 포퓰러 1, 2호를 보급하는데 성공했고, 이태리 포퓰러 1, 2호는 실제로 이 포퓰러 녹병의 저항성입니다. 바로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이제 잣나무 털녹병입니다. 잣나무 털녹병은 세계 3대 수목병이에요. 세계 3대 수목병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녹병이기 때문에 아까 그 5세대 거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담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1936년 가평에서 발견됐고 1965년 평창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중간기주가 송이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기주는 뭘까요? 원기주는 뭘까요? 잣나무 털녹병이니까 잣나무가 기주고, 그리고 이 송이풀이라는 녀석이 뭐겠어요? 중간기주라는 겁니다. 네, 중간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밥나무류에 기생하는 잣나무 털녹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 이 송이풀 말고 이 까치밥나무도 이 잣나무 털녹병의 중간기주 역할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은 없다. 자, 세 번째, 대추나무 빗자루병입니다. 대추나무 미친놈병이라고 돼요. 대추나무 미친놈병. 왜냐하면은, 그 미친 사람처럼 굉장히 산발해서 잎이 막 생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북 보은 지역에서, 보은의 이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1950년도에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 병을 일으키는 녀석은 뭐냐면은 이 파이토플라즈마라는 미생물이에요. 파이토플라즈마. 자, 요것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이토플라즈마를 매개하는 매개충이 있는데 그게 모무니 매미충이라는 녀석이고, 이 모무니 매미충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플라즈마를 없애려면은 이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수간에다가 주입을 해야 된다. 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간 주입하면은 이 파이토플라즈마 어느 정도 방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보통 잎이 이렇게 돼서 잎이 이렇게 나고 잎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막 나는 거 잎이. 그러니까 눈이란 눈에선 잎이 다 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잎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자체가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빗자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잎이 그냥, 이제 수목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물과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잎만 막 이렇게 엄청 많은 거예요. 잎에서 뭐 일어나죠? 광합성 일어난 거예요. 강제로 막 광합성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끌어 쓰는 겁니다. 잎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목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 걸리면 몇 년 못 살아요, 애들이.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됐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옥시다 테트라사이클은 있기는 하지만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예. 왜냐면 몇 년 뒤에 바로 죽어버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동나무 빗자루병입니다. 오동나무에도 이 빗자루병이 생겼고, 오동나무는 1970년대 많이 조림했다가 이 병으로 인해서 거의 전멸돼서 조림이 중단된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오동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어디든 잘 적응하고 이런 나무인데 그래서 많이 조림용으로 이제 많이 했었다가 이 병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났었다. 자, 4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단백장잎 노린재, 썩덕나무 노린재, 오동나무 애매미충. 자,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시험 단골 출제예요. 시험 단골 출제. 오동나무 빗자루병에 매개충이 아닌 것은, 매개충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방지하려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가 주입해야 되고. 자, 다음. 자, 이거는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재선충병.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자, 토양학이랑 조금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양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토양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광물은 1대1형 광물인 카올리나이트. 카올리나이트는 어떻죠? 영양분을 흡착 보유를 잘 못하죠. 예, 굉장히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척박한 땅. 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게 침엽수 중에서도 이 소나무라는 말이에요. 소나무.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나무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1988년에 부산에서 갑자기 소나무들이 막 전체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잘 못 찾다가 결국엔 찾았는데 이 솔수염 하늘소, 북반수염 하늘소 요 녀석들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였어요. 이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선충이 들어갑니다. 선충. 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얘가 들어가요.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갑니다. 선충은 토양에서 배웠었죠. 이렇게 선형동물입니다. 이렇게. 이런 선형동물인데 이게 한번 소나무에 들어가면은 소나무가 그냥 싸그리 거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예전에는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던 그런 병이고 심지어 이 관련 법령까지 있어요. 이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된 아예 법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이 병은. 자, 다음은 소나무류 송진가지마른병이란 병이고요. 푸사리움 가지마른병이라고도 합니다. 1996년 리기다 소나무림에서 처음 발견. 리기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지만 잎이 이렇게 3개가 있죠. 리기나 소나무림에서 처음 발견됐고 미국, 일본 등지에서 발생하는 푸사리움 썰시나텀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썰시나텀과 동일종이다. 자, 방제는 테브코나졸 유탁제 수간주사를 해서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 알고 계시고. 자, 다음은 참나무 시드름병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참나무가 시들시들 앓는다. 그래서 시드름병인데, 시드름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잎이 죽어 있어요. 이거는 죽었어. 죽었는데, 계속 붙어 있어요. 원래 죽은 잎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시드름병에 걸린 수목들은 잎이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붙어있어서 병증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나무씨은 2004년에 경기도 성남시 신갈나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자, 제가 이쪽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재선충병 1988년, 이 송진가지마른병, 푸사리움 가지마른병 1996년, 시드름병 2004년이죠. 연도 중요합니다. 연도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거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이 시드름병은 아니지만 다른 병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이 위치가 지역적 위치가 나왔었고 자, 이 신갈나무까지 이렇게 키워드로 3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시라. 그 병원균이 뭐냐면은 라펠리아 퀴르쿠스
키르쿠스 몽골리케 요거거든요. 여기서 요게 병원균이고 이 병원균을 매개하는 매개충은 이 광릉 긴나무좀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수목병의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수목병의 원인이 되는 것, 생물적 원인과 비생물적 원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물적 원인은 이 진핵생물인 곰팡이, 원핵생물인 세균, 그리고 미생물인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었죠. 빗자루병, 일으키는 그 원생동물, 선충, 기생성 종자식물 등이 이 생물적 원인입니다. 이 자체가 생물이는 거고요. 이 비생물적 원인은 생물이 아닌 것들, 뭐 온도라든지 수분, 토양, 대기, 화학물질 이런 애들이 비생물적 원인입니다. 자, 다음 수목병의 발생 요거까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수목병의 발생 두 번째 파트. 자, 수목병의 성립입니다. 수목병해가 다양한 미생물들과 아까 본 그 생물적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무슨 생물이 어떤 식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곰팡이병의 발생에 좋은 조건이 뭐냐? 곰팡이. 우리 곰팡이 어떨 때 많이 쓰죠? 습할 때. 그렇죠. 어두울 때. 굉장히 많이 생기죠? 자, 똑같습니다.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고, 건조한 조건에서는 민감해 잘 못 자라고, 주로 기주 식물에, 자, 이거 죄송합니다. 실물이 아니고요. 식물입니다. 주로 기주 식물에 생긴 상처로 침입을 하고, 세포벽과 세포막을 뚫고 직접 침입도 가능하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상처 침입 중요하고요. 자, 수목병이 일어남에 있어서 이 병균이나 이 해충들, 특히 병균들이 가장 많이 침입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상처예요, 상처. 식물엔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상처를 통해서 대부분 침입을 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벽과 세포막을 뚫고 직접 침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침입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직접 침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곰팡이 병이다. 자, 다음 세균에 의한 병의 발생. 크기가 작아 기주 수목에 생긴 상처, 얘도 마찬가지로 상처로 들어가고, 이 기공, 피목, 수공, 밀성과 같은 자연계구를 통하여 침입할 수가 있다. 기공은 입 뒷면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그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피목은 우리 수간에 보시면 이렇게 조리퐁처럼 생기신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나무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조리퐁처럼 생긴 거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줄기에서도 줄기의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기의 숨구멍이고 이것을 우리는 피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수공이 뭐냐면은 자, 잎에 이렇게 끝에 보시면은 여기 끝에서 가끔 물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수공. 그리고 밀선은 다 아시죠? 밀선 다 아실 거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주수목에 생긴 상처는 곰팡이에서야 마찬가지로 세균의 주요 감염 부위가 됩니다. 상처는요. 자, 다음 선충에 의한 수목병. 선충은 일반적으로 토양에 서식하면서, 자, 선충은 토양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에 서식하고요.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유근을 가해한다. 유근은 어린 뿌리를 말하거든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뿌리들을 말하는데, 식물은 이렇게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뿌리들로 약 7, 80% 영양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유근들, 이 분리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유근을 가해하는 게 바로 이 선충입니다. 식물기생선충의 구조적 특징인 구침을 통하여 바이러스를 건전한 식물체에 옮겨주기도 한다. 이 구침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하고요. 세 번째, 곰팡이와 같이 직접 침입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굉장한 특징이죠. 자, 다음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의 발생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바이러스죠. 자, 첫 번째, 기주세포나 조직에서 양분을 취하지 않습니다. 기주세포나 조직에서 양분을 취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만 하냐면요. 그냥 증식만 해요. 증식만. 바이러스는 증식만 하고요. 세포 내로 침입한 바이러스의 단백질 외피가 벗겨지면 기주세포가 동일한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고, 절대기생체란 말이 뭐냐면은 이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기생이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활이 가능하며 어리고 활동적인 기주세포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병의 발생의 특징이고요. 자, 다섯 번째,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의 발생입니다. 파이토플라즈마는 대부분 전신병해를 일으키고요. 전신의 병을 일으키고 체관부가 감염이 됩니다. 우리 물관부, 물과 이 무기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고 운반해주는 이 물관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탄수화물들을 이동시켜주는 게 이 체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체관부를 감염시켜서 당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당이 탄수화물이죠. 그 이동을 방해하는 거 파이토플라즈마. 자, 어떻게 전반되냐면은, 자,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삽목 등 영양 번식체에 의해서, 두 번째, 매개충에 의해서, 세 번째, 뿌리 접목에 의해서 전반되고, 이 이외에는 전반을 일단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 이외의 전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매개충 내에서 약 10일에서 20일간 잠복해 있고, 이렇게 잠복해 있는 해충을 보독충이라고 합니다. 독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보독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란전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알에 의해서 이제 전염되는 경란전염이 있는데, 이 경란전염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책에는 되어 있다고 어떤 책에는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안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 현재로서 맞습니다. 이건 그냥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경란전염 안 된다. 된다고 해도 틀린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맞습니다. 자, 그럼 수목병해가 어떤 병환, 어떤 이 절차를 거쳐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증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은 이 접종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접종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랑 같아요. 접종은 이제 이런 어떤 병원균이 이 기주를 이제 감염시킬 준비가 됐다. 환경이 됐다. 환경이 됐으면은 이제 일단 접촉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표피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접촉, 그냥 이제 맞닿기만 한 거죠. 맞닿고 이게 이제 슬쩍 간을 봅니다. 안에서 슬쩍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침입이라고 하고, 슬쩍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이거 내가 감염시킬 수 있나? 침투해서 증식까지 할 수 있을까? 기주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기주가 어떤 녀석인지를. 자, 만약 인식을 해서 오케이 뜨면은 감염을 시작합니다. 감염은 이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아예. 감염은 아예 증식을 한 감염이고, 그 다음에 세포 내로 아예 침투를 해버립니다. 증식한 뒤 침투까지 해버립니다.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살아요.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 감, 침, 정. 이건 무조건 외워두십시오. 감, 침, 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를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감, 침, 정을 무조건 알고 그 다음에 병환을 외우시면은 병환도 외워지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정착까지 했으면 이제 병원체, 생장 및 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징이 발현이 됩니다. 병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병에 걸려서 어떤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약간 오돌토돌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피부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 병징이 발현이 되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월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징을 발현시킨 다음에 월동을 해서 쭉 1차 전염원이 돼서 그 다음 연도에 전반을 시키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병징 발현하고 이 병원체가 바로 또 병원체가 바로 이렇게 또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2차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둑 이야기로 해서 좀 이렇게 외우는 법을 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감, 침, 정이다. 감, 침, 정 알아가시고, 나머지는 도둑이 물건을 처음에 찾아서부터 주머니에 넣는 거, 그 이유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봤으니까 그냥 외우시기 좀 힘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수목병의 진단을 들어가고요. 이 3번은 괜찮습니다. 3번 괜찮은데 이 4번부터가 수목병이거든요. 그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